북한이 오늘 또다시 동해상으로 중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미사일도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6차 핵실험을 한 지 12일 만에 도발입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어제 오전 발사 징후를 포착해 이번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대비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도 곧바로 미사일 실사격 훈련 대응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세관과 창조과학회 활동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인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별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세월호 화물칸의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됐습니다. 세워져 있던 차량이 갑자기 흔들리고 벽면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등 선체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기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 있는 태풍경보가, 경남과 전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탈림은 제주도 산지에 모레까지 최고 150mm 가까운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북태평양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사일은 일본 하늘을 넘어갔는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막기 위해 추가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입니다. 네,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지난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달 들어선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몰아치는 식의 연쇄 도발입니다. 오늘은 사거리를 3,700여 킬로미터까지 늘렸습니다. 괌을 겨냥해서 쏘진 않았지만 언제든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사 시각은 오늘 오전 6시 57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km로 추정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자국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1,000km 더 길어졌습니다. 합참은 사거리와 고도 등을 종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화성 12형급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이번 발사가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동시에 도발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약 3,400km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실제 괌 사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하루 전 미리 파악하고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직후 우리 군의 무력 대응이 이루어진 거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6분 만에 대응 사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어제 미리 지시를 했던 내용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의 공조로 미리 일찌감치 사전 징후를 파악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즉시 동시에 대응 사격에 나서라는 지시를 했고 또 이에 대한 사전 재가까지 내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북한의 도발 이후 6분 만에 우리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무력 대응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 도발 징후를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한 것은 참 다행인 일인 건데 그런데 이 현무2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북 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대응인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군사 도발은 이미 충분히 예견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핵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어가고 있고 또 북한의 핵실험이 거의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사체에 대한 시험 그리고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수준의 도발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북한이 재기 불능한 수준으로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함께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는 2발이었습니다. 그런데 2발 중에 1발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죠. 네, 오늘 우리가 쏜 현무2 2발 중 1발은 도발의 원점이라고 설정이 된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발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사례는 거의 처음인데요. 유사시에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모든 전력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개선 과정을 거쳐서 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또 그런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도 있었죠.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1시간쯤 뒤인 오전 8시에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선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놓은 대북 비판 중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20여 분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한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대북 지원과 또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은 이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큰 도발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이번 미사일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행거리가 상당히 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지난달 29일에 발사한 화성 12형 예. 2,700km를 날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발사한 건 1,000km가 넘게 늘어나서 3,700여 km가 됐는데요. 예, 저 위에가 그러니까 오늘 발사한 거고 지난달 발사한 게 밑에 있는 궤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각도를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3,400km 거리에 있는 괌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괌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거는 지난번에는 괌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였지만 이번에는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지만 예. 북한의 도발 패턴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더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시 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난 2월과 5월 그리고 7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신형 탄도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상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패턴이 지난달부터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그리고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북태평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이 동해상에서 북태평양으로 넓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은 동해상까지 그쳤다가 이제는 태평양까지 넓혔다는 것, 좀 더 과감해진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이른바 태평양 군사작전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단도로켓 발사 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번 도발이 결국은 첫걸음이고 앞으로 장차 이제 괌까지 겨냥을 하겠다. 결국은 북한은 우리 계획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에 발끈한 것이다. 예. 아니면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도적 지원 계획에 이른바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기본적인 계획표대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늘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우리 군이 현무2를 발사했습니다. 근데 네. 이 현무2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지 요격을 하기 위한 방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요격 미사일을 쏴서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궁금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도를 보겠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동해상을 넘어서 북태평양 쪽으로 날아갑니다. 예.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쏘려면 미사일을 따라가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일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다시 한번 우리 상공을 넘어간다면 예. 요격을 좀 하겠다.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바로 어제 했던 얘기인데요. 요격도 포함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예.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왜 안 했습니까? 방향 자체는 요격이 가능한 방향인 걸로 보이는데. 네, 오늘 상황도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일본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SM-3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지스함에 탑재가 돼 있는데 이번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770km, 그러니까 고도 자체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태평양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본 본토로 미사일을 쏜다면 이론적으로 요격은 가능하지만 일본 전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북한이 일본 본토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북한 도발을 핑계 삼아서 군비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도발을 막을 수가 없으니 좀 더 어떤 군사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의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은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북한은 이에 개의치 않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 워싱턴 정효식 특파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내놓은 발언, 트위터 같은 게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부터 트위터에서 런던 지하철 테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아직 북한 미사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백악관 역사협회 회원들과 만찬 행사 도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별도 입장 표명 없이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미 하루 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차분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유엔 제재와 뭔가 다른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강도 높은 독자 제재 추진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힙니다. 예, 유엔 제재와 뭔가 다른 일을 또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과 또 그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에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경고도 있었는데 이번에 미사일 발사 과정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뉴욕타임스는 위성을 통해 미사일 연료 공급 사실을 이미 확인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상황실에서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사대를 선제 공격하진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격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미사일 궤도가 태평양 공해상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이번 발사는 한반도 유사시 핵심 전력인 태평양 미군 전폭기 기지에 경고장을 보내는 무력 시위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도 하죠. 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참지 않는다는 의지를 두 나라만의 독자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핵 미사일 개발이나 해외 노동자의 금융 거래를 도운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중러를 겨냥한 추가 제재 법안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북한 수교국에 외교 단절을 촉구하는 서한도 보낼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1일쯤 유엔 총회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과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삼국 방문의 의미는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3분 만에 전국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보름여 만에 북한 미사일이 2번이나 상공을 통과하자 이 미사일 공포가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에서 귀국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国際社会で団結して一致して明確なメッセージを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2차례 소집됐습니다. 미일 외교수장은 긴급 전화통화를 했고 일본 가기에선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대국민 경보는 신속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지 3분 만에 12개 현의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작동해 건물 내부나 지하로 피난하라는 대피 방송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신칸센 등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휴교 조치를 취한 곳도 있었지만 지난달 말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했을 때와 비교해 혼란은 적었습니다. 보름여 만에 2번이나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을 점차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화된 대북 제재가 결의된 지 사흘 만입니다. 사흘 만에 이렇게 도발이 있었던 건데 결국은 이런 대북 제재가 먹히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은 그냥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담대한 것이 아니고 예. 좀 무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예. 어떻든 간에 북한은 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예. 핵 무기를 가진 미국과 동등 입장에서 담판하겠다 막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이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예. 아마 자기의 시간표대로 예. 가겠다는 거 하나 보여주고 예.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 전환 예. 더 나아가서 대화에 호응이 나오라는 대미 압박용의 의도도 담겨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전면 배격 예. 또 그리고 힘을 다져나가면서 박차해 나가겠다 이런 예.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무력 시위 성격 이 예.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미국을 압박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끌어내겠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안보리가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엔 차원에서는 또 미국 차원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제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 다시 예. 말해서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탄도성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행동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낮은 것은 안보리의 언론 성명, 예. 또 그 위에 단계가 안보리 의장의 의장 성명, 예.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것이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결의안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 이 6차례 북한 핵실험에 있어서 대부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핵실험 외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 성명 또는 의장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 아마 내일 이렇게 할 경우에 과거 경험적 사례 토대했을 때 예. 아마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아니면 언론 성명을 통해서 북한에 규탄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지난 핵실험 때 나왔던 경제적인 제재보다는 성명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데 미국은 근데 또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만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렇게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할 때 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보안 차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 중국은 이런 그 일개 국가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정신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엇갈리는 태도겠죠. 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2006년도경이죠. 예. 그 방코 델타 아시아행 예. BDA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한이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겠냐. 예. 일례로 해외에 송금됐던 이런 이 은행이 있어가지고 다 차명 계좌 바꾼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북한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이 북한 압박하는 그런 우회적인 건데 예. 지금 이제 과거 이 2006년과 지금의 중국의 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다. 예. 다시 말해서 중국은 AIIB를 창설할 만큼 금융에 있어서도 지도 국가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금융 제재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지지 없으면 효과가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이미 포착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 또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 입장 한번 들어보고요. 또 양무진 교수님과는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대변인님 연결돼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시점에서 과연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요.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WHO 그 2015년도 통계를 보면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북한이 25명, 우리가 1000명당 25명, 우리 3명에서 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계속적으로 공여 요청을 해왔고요. 예. 이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결정하기 위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착수하기 전에 국민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다소 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외신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북 제재에 모두가 다 같이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빠져서 이렇게 좀 균열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도발에 대한 제재는 국제 공조하에 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적인 지원과는 투트랙 별개의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등 엄중한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구분해서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예. 많은 고심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투트랙 접근은 민생은 외면한 채 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양무진 교수님과 또 마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핵실험 이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제 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었던 건데,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스텝을 밟겠느냐, 혹시 또 어떤 도발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또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아마 연말까지 북미 간에 강대강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계기 또는 빌미, 예. 맹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핵능력 고도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아마 한 5가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예. 두 번째로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세 번째로는 북극성이래 가지고 SLBM, 예. 다시 말해 가지고 수중형 탄도미사일이겠죠. 예. 그 다음에 핵실험, 마지막으로 인공위성 발사, 이렇게 5가지 정도 형태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핵실험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번에 대규모 폭시험을 해가지고 붕괴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핵실험 가능성 좀 낮은 것이 아니겠냐. 예. 두 번째로 인공위성을 시험 발사 올리려면은 징후가 보입니다. 예. 동창리 발사장에서 아직까지 그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는 제외되고 예. ICBM 아니면은 SLBM 아니면은 또다시 IRBM 예.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는데, 그런 아마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2가지 관점에서 예. 이 괌 포위 사격 계획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괌에서 조금 짧은 약 한 3,000km 정도 날릴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예. 또 아니면은 국제사회에 우리는 완벽하게 ICBM 국가가 되었다, 예.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남태평양을 해가지고 ICBM 약 9,000km 이 발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예,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지 간에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군요.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청와대도 박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배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지난달 24일 지명된 직후부터 박 전 후보자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창조과학회 경력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도마에 올랐고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은 청문회에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청문회가 전문성 검증보단 이념과 신앙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실을 찾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어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등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박성진 후보자는 지명된 지 22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 22일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잃은 게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부터 박 후보자는 창조 과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는 종교는 공직자의 임명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확신을 보였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박 후보자는 잘 몰랐다는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청와대는 다시 생활 보수라는 말로 박 후보자를 두둔했고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 청와대 쪽에서는 저에게 소시민으로 살 때 그런 흔적들이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결국 여당 상임위에서 먼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공감하고 나섰고 정부에서도 인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분의 경우 특별히 검증이 부실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시기적으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동의와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타격은 더 컸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인사이지만 야당은 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든 인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김희수 후보자는 낙마했고 김명수 후보자 역시 임명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9%로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60%대를 기록한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핵 그리고 인사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근 한 달 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69%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70% 밑으로 떨어진 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60%대 후반대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취임 초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것이지만 최근 한 달 동안 하락폭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23%대를 기록했는데 이유로는 북핵 안보가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인사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늘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통령 지지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측근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측근이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아버지 서모 씨가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불출마를 조건으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조 씨는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의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가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가 시작됐고 조 씨는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서 씨 역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젯밤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고 지금 무관한 일입니다. 조모 씨 측에서 서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당당히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영국 런던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승객들이 화상을 입거나 또 갑자기 대피하는 과정에서 2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올 들어 대형 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터라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이 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런던 남서부의 한 지하철역 열차 안에서 비닐에 쌓인 흰색 통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8시 20분쯤 지하철역에서 폭발이 일어나 승객 수명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음에 놀란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역사를 빠져나오면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시민에게 깔리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Suddenly, everyone came running down the stairs and out of the door. Lots of people shocked and tearful and screaming and saying that there'd been an explosion. And then people were saying that.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장 경찰과 소방관, 구급 차량 등이 부상자와 놀란 시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일부 지하철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영국에선 올 들어 런던 브릿지, 맨체스터 공연장 등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 테러가 이어져 시민들의 테러 공포감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를 운영해온 외곽팀장 송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받은 10억여 원 중에 절반 정도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쓴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댓글 활동비로 나간 돈도 세금이고 사적으로 뺏은 돈도 국민 세금이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 송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백 명을 동원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13년 첫 수사 당시엔 자발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송 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1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송 씨가 10억여 원 가운데 5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 악용한 겁니다. 또 송 씨는 국정원 직원 장모 씨와 짜고 팀원 숫자, 활동 내역 등을 부풀려 활동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송 씨 외에도 활동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탄압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성근 씨가 어제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 민간단체 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이 특정 대안학교를 억압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문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어제 문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 강진의 비인가 대안학교인 느뽐 문익환 학교는 당시 한 언론이 좌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며 기사화했습니다. 석 달 뒤 국정원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우리 학교 교직원들, 교사들,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방 아주머니들 신상까지 다 털었다는 거예요. 이 학교 외에도 지혜학교와 곡성평화학교 등 광주 전남 지역 대안학교와 민간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후 교가부는 그해 12월 94개 대안학교 가운데 81곳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2006년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느뽐 문익환 학교에 대해선 지원을 끊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기관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게 분명히 국정원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하고 싶고요. 문 씨가 다음 주 검찰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할 경우 당시 국정원의 교육계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한편 방송인 김미화 씨와 진중권 교수도 파업 중인 KBS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경영진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출연진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출연을 막거나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인터뷰에서 2010년 KBS 보도본부 간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보도본부장님이 연락 왔었어요. 사장님이 진노하셨다. 김미화 씨는 좌냐 우냐. 좌면 우쪽으로 붙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씨에 대한 출연 배제는 김인규 당시 KBS 사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인규 씨가 화를 냈는지 뭐 하여튼 그랬겠지. 그렇지 나고 설명했겠지. 그럼. 이에 대해 KBS 측은 전임 사장 시절 있었던 일로 현재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2009년 1월 교양 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의 갑작스런 종영이 출연진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 좌파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말 한마디에 그 프로그램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들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와 200여 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공영방송 간부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블랙리스트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가 급격하게 기울고 또 침몰에까지 이른 이유가 뭔지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죠. 그런데 화물칸에 있던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됐습니다. 네,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세워져 있던 차가 흔들리고 공중으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블랙박스에 포착된 당시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한쪽으로 쏠려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공중으로 솟구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내부 모습이 선체 2층 화물칸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화물칸 차량의 블랙박스 22개를 확보해 민간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고 이 중 9대의 영상을 복원한 겁니다. 배에 실리는 과정부터 침몰이 시작되고 전복이 되고 영상이 끊어지는 과정까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화물칸 전체의 상황을 함께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면서 다른 디지털 자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를 포함해 현재 265대의 전자기기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에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초단위로 기록된 부분도 있어서 선체가 얼마나 빨리 기울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체조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신항에서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엔 세월호 침몰 순간 2층 화물칸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부 블랙박스 화면엔 당시 시각이 초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선체가 기울기 시작해 가라앉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초당 몇 도씩 기울었는지 등을 추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상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주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 화물칸에서 빼낸 차량은 모두 184대입니다. 다음 달부터 침몰 원인을 조사할 선체조사위원회는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 몇 개가 복원이 됐고 그런 정보들이 지금 담겨 있는 게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보건성 불량이다, 그다음 외부 청구설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거죠.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도 앞바다 침몰 해역에서 배가 기울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직접 실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중국 롯데마트의 철수가 결정된 이후 그나마 운영되던 영업장은 철수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철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롯데마트의 중국 철수를 보도한 오늘자 중국 베이징 청년보입니다. 베이징 내 8개 지점과 연락을 취했지만 2곳만 통화가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5천억 원대 손실을 받고 연말까지 1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철수 보도와 함께 지난 봄 중국 시장 철수는 없다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외신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주거 지역인 왕징의 롯데마트입니다. 육류, 수산물 등 신선식품 매장은 불이 꺼졌고 고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영업 중인 중국 내 12개 롯데마트의 현 상황입니다. 롯데의 철수 결정은 사드 추가 배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지정한 롯데는 중국 내 마트와 슈퍼 112곳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은 아직 매각하지 않고 경영 합리화에 힘쓴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WTO 제소를 의식한 듯 국민 여론만 탓했습니다. 近年来中韩经贸关系发展总体是平稳的，但是中韩合作与交流也是需要民意基础的。 이런 가운데 협력업체에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베이징 현대차가 어제부터 밀린 대금을 조건 없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중국을 향해 북상하던 태풍 탈림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제주도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제주 남쪽 서귀포항 인근 바닷가를 집채 같은 파도가 덮칩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 600km 해상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저희도 사실 내일 또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더 세져서 태풍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계신 분들 다른 피해는 없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고. 서귀포항과 성산포항 등 항포구에는 어선 75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어민들은 서로의 어선을 결박하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중부 해에서 깔치 조업을 하다가 바람이 강하게 분다하여 서귀포항으로 피항하여 철저히 결박을 준비 중입니다. 태풍의 눈이 선명한 탈림은 최대 풍속 초속 45m의 강한 바람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서 일요일쯤에는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제주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기 때문에 태풍 중심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태풍이 가져오는 그 복합적인 위험기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탈림이 서귀포 남쪽 해상 300km까지 근접하는 내일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만취한 70대가 트럭을 모는 모습입니다. 울산 동해선 고속도로를 8km나 역주행하며 아찔한 사고를 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울산 동해선 고속도로 1차로를 거꾸로 달립니다. 마주오던 승용차가 부딪히기 직전에 차선을 급하게 바꿉니다. 아찔한 장면이 계속되지만 트럭의 역주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로를 모두 막고 운전자를 끌어내립니다. 8km 역주행을 했고 10여 분간에 차량 한 20, 30대가 뒤로 정체가 됐었습니다. 운전자 77살 김모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고속도로 이정표를 보고 집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뒤 이 동해선 2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해 역주행한 겁니다.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통근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25톤 트럭과 부딪힌 직후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강서구 가락 인터체인지 부근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1톤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가 숨지고 사고 차량 석 대의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해운대의 한 지하 주차장에선 30대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벽에 부딪히면서 목에 큰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사립 유치원들이 다음 주로 예고한 집단 휴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언제든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어 보입니다. 유한유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1차 파업을 예고했던 18일을 사흘 앞두고 집단 휴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집단 휴업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집단 휴업을 철회하는 대신 한유총이 그동안 요구해온 사립유치원 지원금 인상과 감사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학비 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또 교육부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논의에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협조 방안이 담기지 않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공정위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광고에 불법 행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무처는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정위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들 기업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입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광고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최대 81억 원과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가 말도 안 되는 심의 결과를 내리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까지 끝나버리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환경부에서 가습기 메이트에 쓰인 CMIT와 MIT 성분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받았다며 광고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짜는 전문가 그룹이 전력 수요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생산 설비를 더 짓지 않아도 돼 탈원전 정책도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만큼 전력 수요가 줄지 않을 경우엔 수급 불안이 우려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은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203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를 100.5기가와트로 결정했습니다. 7월 공개한 초안보다 더 낮춘 수치로 2년 전 수립한 7차 계획에서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원전 12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2.7기가와트를 줄인 것입니다. 워킹그룹이 전력 수요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저성장 기조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전력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8차 계획에 반영한 향후 1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4%로 7차 때의 3.4%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수요 전망이 줄어들면 기존 계획보다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8차 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원전 정책이 대폭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예상만큼 전력 수요가 줄지 않으면 여름과 겨울 피크타임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설비 예비율을 22%로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오늘 공학 한림원 에너지 포럼에서 급작스러운 원전 폐쇄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태안 앞바다에 원유 만 톤이 유출돼 기름으로 뒤덮인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새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퍼내고 돌을 닦아 기적처럼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는 여전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0년 전 해안을 뒤덮은 검은 기름띠와 6개월 동안 사투를 벌인 이평주 씨. 푸른 바다를 바라볼 때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10년 전의 오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냈구나라는 뿌듯함 이런 것도 있죠. 천리포 해변에 앉아 돌에 묻은 기름을 닦아냈던 파키스탄인 수박한 씨. 추운 날씨와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발벗고 나선 봉사자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살린 기적의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자가 힘이 모여 있었어요. 어린 학생부터 외국인까지 충남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모두 123만 명. 제 모습을 찾는데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던 태안 앞바다는 이들의 손길로 빠르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도 오늘 태안의 극복기념관을 개관하며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잠정 집계한 피해 신고 건수 12만 7천여 건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37%에 달합니다. 대부분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형편도 더 어려운 맨손 어민들입니다. 이들은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상 범위를 10년이 지나도록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정모양 외에 또 다른 가해자인 14살 김모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양은 부산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 심리가 열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 동안 영장 청구가 미뤄졌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숲 지구대로 온몸에 불을 붙인 70살 안모 씨가 뛰어들어와 경찰이 급히 불을 끄고 안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안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 살기 싫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장의차 서비스로 돈을 챙긴 적십자사 직원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장의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년여 동안 2,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20년의 탐사를 마치고 오늘 소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시니호는 1997년 미국에서 발사돼 7년 뒤 토성에 도착했고 토성의 위성 6개를 더 찾았습니다. 영원한 홈런왕 이승엽 선수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에서 8번째로 작별 행사를 했죠. 네, 이제 이승엽을 야구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10경기 남았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야구공을 소래진 이승엽이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NC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 팬들은 삼성 이승엽의 사인공을 받고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NC 구단은 자전거 모양을 깜짝 선물로 준비하며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라이언킹 이승엽이 걸어온 길은 곧 우리 프로야구의 역사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통산 450 홈런을 달성했고 일본 무대에서 친 것까지 합치면 600개 이상의 홈런을 쳤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올해도 20개 이상의 홈런과 120개 넘는 안타로 꾸준함을 과시했습니다. 개인 통산 최다 루타와 득점, 타점 기록까지 보유한 이승엽은 안타 하나, 홈런 하나를 칠 때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갑니다. 끝나면 사실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했을 걸 하는 후회를 할 건데 사실 지금 마음은 빨리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후회 없이 매우 철하는 말을 모자에 적은 이승엽은 남은 10경기에서 후회 없는 전력 질주를 다짐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립니다. 중부 등 다른 지역은 주말에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주제는 전술핵 재배치, 북핵 억제 효과 있을까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